러시아는 지구 육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나마 지금의 영토는 소련이었을 때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다 해도 러시아는 남한 영토의 무려 170배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탄생한 과정과 어떻게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기원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은 1110년 수도사들이 쓴 원초 연대기입니다. 많은 나라의 초기 역사가 그렇듯이 러시아의 초기 역사 또한 신화와 전설 그리고 사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 동부에는 슬라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슬라브라는 이름이 노예를 뜻한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슬라브족 중에서 동쪽에 위치한 민족을 동슬라브족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12개의 종족으로 나뉘어서 오늘날 러시아가 있는 광활한 지역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분쟁을 거듭할 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초 연대기에 따르면 서로 전쟁을 벌이던 슬라브족이 바이킹 일족인 루스를 찾아와 자신들을 통치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스의 귀족 중 한 명이었던 류리크가 일족을 이끌고 와서 슬라브족의 통치자가 됐다는 겁니다. 루스는 이후 러시아의 어원이 됐습니다. 원초 연대기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루스는 북유럽에서 온 바이킹이 됩니다. 하지만 루스인이 사실은 슬라브족 중 한 종족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편 슬라브족의 초청을 받은 류리크는 북부의 중요한 무역 도시였던 노브고로드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882년 류리크에 이어 권력을 장악한 올레크가 남쪽의 키예프를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러시아 국가인 키예프 루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키예프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이기도 해서 키예프 루스에 대한 많은 논쟁거리를 낳았습니다. 키예프 루스를 러시아 고유의 역사로 해석할지 아니면 수많은 슬라브 민족의 역사 중 하나로 해석할지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세력을 확장한 키예프 루스는 인근의 강대국인 비잔티움 제국과 하자르국과 접촉하게 됩니다. 키예프 루스는 전쟁과 교육을 통해 이들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로 그 일대에서는 가장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과 동쪽에서 밀려드는 비기독교 국가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하자르국이 있었습니다. 하자르국은 동쪽에서 온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였지만 특이하게도 지배층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하자르국에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인이 뒤섞여 있었고 수많은 문명과 민족들이 서로 교류하던 곳이었습니다. 921년 하자르국의 수도인 이틸에서 루스인을 처음 접한 아랍의 탐험가 이븐 파들라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처럼 키가 크고 금발에 얼굴에서 혈색이 돌았다. 그보다 더 완벽한 인체를 본 적이 없다. 남자들은 모두 도끼, 장검, 단도를 가지고 있었고 늘 몸에 지녔다. 이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신구는 초록 유리알이었다. 962년 권력을 잡은 스파티오슬라프는 하자르국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 원정을 떠났습니다. 볼가 불가르의 수도를 약탈한 그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군해 하자르국의 수도인 이티를 약탈했습니다. 하자르국은 이후에도 약 50년간 존속됐지만 예전의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자르국은 동쪽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르국이 약해지자 페체네크족과 같은 이민족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파티오슬라프는 고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페체네크인들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페체네크인들은 그의 두개골에 금을 입혀서 술잔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파티오슬라프가 죽자 그의 세 아들 간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막내였던 블라디미르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 뒤에 돌아와서 왕을 죽이고 키예프 루스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이때가 980년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통치하에서 키예프 루스는 세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폴란드가 빼앗았던 영토를 탈환했고 골칫거리였던 페체네크족을 제압했습니다. 또 비잔티움 제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6,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해준 대가로 비잔티움의 황제는 그의 누이 안나와의 혼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디미르가 안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988년 블라디미르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키예프 루스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당시 키예프 루스를 문명화된 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국가였던 비잔티움 제국과 하자르국과 교류하면서 점차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할지를 놓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술을 금지했기 때문에 거절했고 유대교는 패배한 민족의 신앙이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키에프루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에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를 선택함으로써 고도로 발전된 비잔티움 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고 나아가 기독교 세계의 일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정체성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1015년 블라디미르가 사망하자 키에프루스는 또다시 내전에 휘말렸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될지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없어서였습니다. 결국 노브고로드를 근거지로 한 야로슬라프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야로슬라프가 다스린 약 35년간의 통치기 동안 키에프루스는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과 군사 활동을 통해 국경 지역을 안정시켰고 그 덕분에 키에프루스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자 나라는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야로슬라프는 한 명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대신에 나라를 여러 공국으로 쪼개 자기 아들들에게 통치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인 이자슬라프에게는 키예프를 물려줬습니다. 그를 키예프 대공이라 불렀는데 이후에 키예프 대공이 된 사람은 여러 공들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키예프 대공이 죽어서 공석이 되면 다른 형제들도 한 단계씩 이동해 상위 공국의 영주가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계는 더 큰 혼란만 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공의 수가 늘어날수록 누구에게 어떤 공국을 줄지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잦은 내전과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후계 쟁탈을 위한 내전은 끊임없이 이어져 야로슬라프가 죽은 뒤에도 무려 150년간 계속됐습니다. 내전이 지속되면서 키예프는 점차 그 중요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역시 내전이었습니다. 1169년 로스토프와 수주달 공국의 안드레이 보고립스키가 키예프를 약탈하고 수도를 블라디미르시로 옮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키에프루스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비잔티움 제국의 몰락이었습니다. 1202년 십자군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키에프루스로서는 중요한 동맹국이 사라진 셈이었고 비잔티움과의 교류가 특히 활발했던 키예프 또한 활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키에프루스는 발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수많은 건축물이 지어졌고 여전히 무역과 수공업이 성했습니다. 그 당시 키예프의 인구는 약 4만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동시대 런던보다 많고 파리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는데 이 도시가 바로 모스크바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이후 루스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됩니다. 루스가 여러 공국으로 나뉘었던 1223년 동쪽으로부터 처음 보는 군대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들과 맞섰지만 그해 5월에 있었던 칼카강 전투에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간단히 러시아군을 제압한 이 정체불명의 군대는 곧바로 다시 동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몽골의 징기스칸이 보낸 정찰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237년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칸이 이끄는 5만의 몽골군이 또다시 러시아 땅을 침공했습니다. 그 시대 몽골군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 위에서 생활한 몽골군은 최강의 기마부대를 이뤘고 송나라를 침략하면서 공성전마저 익혔습니다. 게다가 역사상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이라 일컬어지는 수부타이가 몽골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몽골군을 상대로 러시아군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러시아 땅을 휩쓸면서 라잔, 수즈달, 블라디미르 등 북부의 여러 도시들을 차지했습니다. 폐허가 된 랴잔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누구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다. 모두 죽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을 애도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1240년 12월 몽골군은 키예프를 점령한 다음 주민들을 몰살시키고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키예프루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유럽 전체가 정복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몽골 본국으로부터
몽골의 통치자인 오고타이 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바투는 후계자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을 돌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몽골군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데칸의 자리를 물려받지 못한 바투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킵차크 항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후 30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투는 먼저 러시아의 공우들을 킵차크 항국의 수도 사라이로 불러들여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공우들은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라이를 방문해 데칸을 아련했고 계속 자신들의 영지를 통치할 수 있도록 윤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우들은 또 자신의 공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샅샅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몽골은 또 세금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징수했는데 세금만 잘 낸다면 나머지는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거나 반란의 기미를 보인다면 잔인하고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몽골은 소수의 병력만으로 광활한 러시아 땅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기존의 키예프루스 영토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키예프를 비롯한 남서쪽 공국들은 점차 리투아니아의 세력권으로 편입됐습니다. 이후 이 지역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발전해 러시아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몽골의 지배하에 있던 북동쪽 지역은 14개의 영지로 나뉘었고 파괴된 키예프의 공백은 블라디미르가 가져갔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러시아의 중심이 되자 그 인근에 있던 모스크바와 트레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두 도시는 러시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데 모스크바는 몽골에 철저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심을 사게 됩니다. 트레리는 반대로 몽골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몽골과 모스크바 연합군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경쟁자였던 트레리가 몰락하자 모스크바는 마음껏 세력을 넓혀서 블라디미르 대공의 자리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스크바는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몽골이 모스크바의 성장을 막지 않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리투아니아가 한창 영토를 넓히고 있어서 모스크바 공국으로 하여금 리투아니아를 상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모스크바는 몽골의 지배하에서도 마음껏 세력을 팽창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몽골이 세운 킵차크 항국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유행한 흑사병으로 많은 병력을 잃은 데다 강력한 티무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큰 타격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스크바의 군주였던 돈스코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킵차크 항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380년 모스크바 공국은 쿨리코보 전투에서 몽골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몽골군의 불패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러시아와 몽골의 상황은 역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1382년 몽골군은 또다시 공격을 감행해 모스크바를 포위했습니다. 몽골군은 공격에는 실패했지만 계략을 써서 성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 순간 몽골군은 밀물처럼 성 안으로 들어가 모스크바 주민 절반을 죽였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의 지위는 격화됐고 러시아의 공우들은 다시 킵차크 항국에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몽골의 속국으로 남게 됩니다. 모스크바 공국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힘을 회복했습니다. 1456년에는 노브고로드를 합병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쿨리코보 전투가 있은 지 약 100년 뒤인 1480년 모스크바의 이반 3세는 킵차크 항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양군은 모스크바 남쪽에 있는 우그라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 채 퇴각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마침내 몽골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반 3세 때부터 모스크바 공국은 야로슬라블과 로스토프 수스달, 트레리, 그리고 랴잔 등을 합병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1462년에서 1533년 사이에 모스크바 대공국의 영토는 무려 3배 이상 늘었고 모스크바의 인구는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시기 런던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반 3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토를 넓혀서 땅 수집가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반 3세는 또 스스로 비잔티움 제국의 후계자이자 동방 정교의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졌으니 모스크바가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스크바는 공국을 넘어 러시아 제국으로 나아갈 기반을 닦게 됩니다. 1505년 이반 3세가 죽자 그의 장남이었던 바실리 3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영토 확장에 힘쓰고 다른 슬라브계 공국들을 합병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의 귀족인
보야르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했습니다. 보야르는 러시아의 최고 귀족으로 엄청난 토지를 소유한 한편 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약해질 때마다 보야르들의 힘이 커져서 마음대로 나란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반 3세와 바실리 3세 때는 강력한 왕권으로 보야르를 복종시켰습니다. 문제는 바실리 3세가 죽은 뒤에 발생했습니다. 1533년 바실리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이반 4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어머니 옐레나가 대신 섭정을 했지만 몇 년 뒤에 독살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옐레나가 죽자 궁중의 보야르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이반을 제쳐두고 그들만의 권력 다툼에 몰입했습니다. 이반 4세가 성인이 되기까지 14번의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하니 이때 궁중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야르들은 또 이반 4세를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반은 구타를 당하는가 하면 먹을 것도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대를 거치면서 이반의 성격은 점점 더 잔인하고 포악해졌습니다. 이반 4세는 이후에 천둥을 뜻하는 이반 뇌제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1547년 성인이 된 이반 4세가 정식으로 차르로 즉위했습니다. 차르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용어로 이반 4세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나라 이름도 모스크바 대공국에서 루스 차르국으로 바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 보야르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던 이반 4세는 차르가 되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면서 보야르들을 철저히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던 아내 아나스타샤가 죽자 그는 본격적으로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폭정만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업적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러시아의 영토를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카잔 한국과 아스트라한 한국을 정복하고 남쪽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반 4세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새 성당을 건축하게 했는데 이 성당이 바로 성 바실리 대성당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성당은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남아있습니다. 카잔 한국과 아스트란 한국을 정복하자 마침내 시베리아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랄 산맥 너머 있는 시베리아에는 이렇다 할 자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급속도로 영토를 확장하기에 용이했습니다. 러시아 서쪽으로는 강력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과 스웨덴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항구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러시아는 발트해로 통하는 리보니아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스웨덴에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베리아에 광활한 땅을 차지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시베리아 정복의 시작은 스트로가노프 가문과 시비르 한국 간의 마찰이었습니다. 참고로 시비르 한국과 카잔 한국 그리고 아스트라한 한국 모두 킵차크 한국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생긴 나라였습니다. 스트로가노프 가문은 러시아로부터 넓은 영지를 임대받고 있었는데 자주 시비르 한국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스트로가노프 가문은 이반 4세에게 시비르 한국을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자 스트로가노프 가문은 코사크 부대를 고용해 시비르 한국을 습격했습니다. 코사크는 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마적단과 같은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이후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정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1582년 스트로가노프 가문이 고용한 540명의 코사크 부대는 페름을 출발해 시비르 한국의 수도인 카슐릭에 도착했습니다. 시비르 한국은 기마병을 보내 공격했지만 코사크 부대는 머스켓총을 쏘면서 이들을 쉽게 격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베리아 진출에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이반 4세가 광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위대인 오프리치니키를 조직해 그에게 반역하거나 그럴 거라고 의심되는 보야르를 무참히 처단했습니다. 그는 또 반역을 꾀했다는 이유로 노브고로드를 폐허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광기는 아들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반 4세는 황태자비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며느리를 때렸는데 그 충격으로 황태자비는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이에 황태자가 아버지에게 항의하자 이성을 잃은 이반 4세는 지팡이로 아들을 마구 구타했습니다. 이반 4세는 쓰러진 아들을 보면서 후회했지만 아들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더 큰 비극은 죽은 황태자를 대신할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584년 이반 4세가 사망하자 러시아는 이후 30년간 극심한 혼란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가짜 차르와 사기꾼들이 득세했습니다. 그 사이의 농민들은 굶주림과 가난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폴란드가 개입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1610년 폴란드군은 모스크바에 입성한 다음 폴란드의 왕자 보아디스와프를 차르로 세웠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를 하나의 가톨릭 국가로 만들 셈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민중은 들고 일어나 모스크바를 포위했고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폴란드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 후 러시아인들은 국가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차르를 임명했는데 그가 바로 로마노프 왕가의 첫 번째 차르인 미하일 1세였습니다. 로마노프 왕가는 1917년 러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러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코사크 부대를 앞세워 시베리아로 영토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몽골이 사라지자 이들의 앞을 가로막을 세력은 한티족과 사모예드족 그리고 퉁구스족과 같은 소규모 부족들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부드러운 금이라 불리는 모피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출했습니다. 러시아인은 부족원을 인질로 잡고 원주민들에게 모피를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학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러시아인들은 이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러시아 영토는 17세기 동안 2배로 커졌습니다. 1643년 최초로 바이칼 호수를 발견했고 1647년에는 마침내 북태평양 연안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확장은 청나라에 막힐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거대해진 영토에 비해 여전히 많은 면에서 낙후된 나라였습니다. 서유럽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역전시킬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표트르 대제였습니다.